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1937년 7월 마침내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했고 이로써 영국, 미국과 첨예한 갈등 관계에 접어든 일제는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체결하고 이듬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간 있었던 일들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2차 세계대전에 얽혀있던 당시 세계 정세와 그 혼돈 속에서의 조선에선 어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1938년 1월 8일) 용맹한 일본군이 모든 전장에서 중국인을 격파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호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중국의 인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일본군이 중국군 수백만을 쳐부수어도 중국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언제쯤 끝날까? 일본과 중국 두 강대국을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 양국 국민들 가슴속에 원한과 복수의 앙금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할 텐데, 앤더슨 박사 집에 머물고 있는 무어 감독을 방문했다. 감독의 말에 의하면 난징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군기가 센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면 질서와 치안이 확립될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병사의 군기가 완전히 풀린 걸 보고는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병사들은 민간인 집들을 약탈하고 14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녀자들을 겁탈했다고 한다. 또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도, 아니 저항이 전혀 없었는데도 중국인을 학살했다고 한다. 바로 난징 학살 사건을 바라보면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윤치호가 바랬던 그런 용맹한 일본군의 모습이 아닌 것 같죠. 네, 그렇다면 윤치호가 기대했던 일본인은 과연 어떤 일본인이었을까요? 1938년 7월 20일 러일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누군가는 지난 40-50년 동안 동아시아의 평화를 교란해온 소련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일본일까? 윤치호는 당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서양의 강대국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일본뿐일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10월 27일 윤치호가 연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일본군이 중국의 주요 도시를 완전 장악했다는 호해를 받았는데, 군사적 견지에서 볼 때 정말이지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여, 이제 전쟁이 끝나고 중국 문제가 외교 협상을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군은 1938년 8월 하순부터 중국 국민정부 핵심에 대한 타격과 황하에서 양쯔강 사이의 제압을 목표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끝에 10월 26일 우한의 삼진인 한커우, 우창,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일본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일본이 동양평화를 위해 중국 사태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일본은 윤치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는 못했죠. 12월 11일 점심을 같이 먹던 양매륜 여사의 말에 따르면 일본인 당국자들은 베이징의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코우의 함락을 축하하기 위해 깃발을 들고 시가 행진을 벌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중국인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그 깃발들을 다 찢어버렸다고 한다. 일본인 정복자들이 중국 어린이들에게 중국의 한 주요 도시가 함락된 걸 기뻐하라고 강요한 건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윤치호는 일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랜 전쟁 기간만큼이나 일본 또한 그 피해가 많았습니다. 1년 뒤 1939년 12월 6일 일기를 보면 일본이 계속되는 승전 덕에 강성해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전쟁을 100년 정도 더 해야 할지 모르니 그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과 화살이 무기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행기, 어뢰, 잠수함, 독가스가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최근 2년 반 동안 고무, 철, 석유, 면화, 석탄, 금 등의 비축분을 다 소진해버렸다. 도쿄라는 대도시조차도 성량과 수치 귀한 상태다. 평화산업은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 1년만 더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의 대중목욕탕조차도 오후에만 영업을 할 정도로 이제 물과 석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8년 11월 24일 1년 반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무려 80억엔이 들었다. 조선의 10억엔, 만주의 20억엔,
일본 본토에 20억엔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철도와 도로를 확장 개소하고 학교와 병원에 좀 더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며 대중을 위해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 거금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말해서 50억엔을 이 나라들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그렇게 썼다고 가정해보자. 3년에서 5년 동안 이 금액을 이렇게 썼더라면 단순히 이 나라들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축복이 됐을 것이다. 한 나라가 행복과 번영을 누리려면 강성한 육해군과 식민지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 스위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작은 왕국들에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 나라들의 국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사실 결과론적인 관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윤치호는 그저 그 전쟁에 쓰인 그 돈들이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것 같네요. 네, 일본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원 고갈에 시달릴 때 과연 조선에서는 어땠을까요? 1938년 12월 16일 일본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공업 원료를 통제하는 특별 법령을 잇따라 제정합니다.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은 말로는 형편에 맞게끔 저금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형편 이상으로 저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시골의 가난한 농민들로서는 꽤나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축할 돈 때문에 조그만 땅덩이나 심지어 초라한 초가집까지 저당 잡히고 있는데 문제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착취를 얼마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윤치호와 신뢰가 두터운 총독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절대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다. 그 밑에 하위 관료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애국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 겨울을 났는데 우리는 벌써 난방용 석탄이나 심지어 연탄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이 1년만 더 지속된다면 석탄은 고사하고 지금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연탄조차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총독부는 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금부치를 팔라고 요구한다. 아녀자들은 갑오로 내려오던 폐물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가뭄까지 더해지는데요. 1939년은 조선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대흉작을 기록한 한 해였다고 하네요. 1939년 8월 5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뭄으로 신음 중인 남주비역에서 올라온 빈민이 물이 전혀 없는 한강다리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해서 아침에 한강변에 나가보았더니 참혹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세간살이를 종이 상자에 넣어가지고 올라온 상당수의 세대들의 깔거나 덮고 잘 것이라곤 돗자리밖에 없으며 이것마저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했다. 굶주린 남녀노소가 다리 아래 웅크린 채로 모여 있었는데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기라도 하면 그들은 어쩐담? 전방에 있는 말들을 먹이기 위해 먹을 거라고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수만 가마의 보리가 수집되고 있다. 전쟁은 진짜 잔인하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조선이 대흉작에 직면해 있다. 충남의 땅을 갖고 있는 이들 중에서 윤치호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농사가 완전 실패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당국은 이 가뭄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고 의연금만 무자비하게 쌓여가면서 중일전쟁 국채가 강매되기 시작했으며 경찰관 관사를 짓는 모금을 하고 있다. 다음 해가 돼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 1월 2일 눈이 조금 흩날렸다. 눈이 와야 한다. 보리 이삭을 적실 만큼 그리고 봄이 오자마자 논에 물을 댈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눈이 와야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초조하다. 서울의 쌀가게들 문전을 지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쌀을 구하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겨울이 깊어지고 비축미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파는 더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사람들은 올 봄에 매우 위태로운 시기가 닥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어떤 종류의 곡식이든 간에 도시로 반입되거나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반출되는 게 금지되고 있다.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시골에서 쌀을 구하고자 갖가지 속임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수색하고 한 줌의 쌀이나 떡이나 미숫가루나 심지어는 쌀로 만든 과자조차 압수한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건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쟁은 누구에게나 비극이지만요. 전쟁 중에 이러한 극악한 상황을 이제 지내게 되면서 윤치호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리고 1940년도엔 이제 다른 새우등 하나가 또 터지는데요. 그 새우등은 바로 신문의 폐간이에요.
1940년 1월 25일 오전에 유억겸이 전화로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이 백관수 동아일보의 사장한테 신문 발행 중지를 아무 이유 설명 없이 지시했고, 그러자 동아일보 인사들이 미나미 총독을 직접 만나서 신문 폐간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윤치호에게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한 달 후 1940년 2월 17일에는 이훈구 조선일보 부사장이 총독부 공보과로부터 이달 말에 신문 발행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4월이 됐어요. 1, 2개월 전에 도쿄에 간 송진우 군이 다나카 청무 차관을 만나 동아일보 폐간건에 대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쨌든 송군 덕에 동아일보는 당분간 폐간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으나 송군은 감히 서울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가 서울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곧바로 종로경찰서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내 생각엔, 그러니까 윤치호 생각엔 송군이 도쿄의 유력 인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건 좀 어리석은 일이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그가 조선 내에 있는 당국자들을 제쳐두고 도쿄의 실력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불만을 직접 토로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경찰은 동아일보를 문 닫게 할 구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40년 7월 31일 얼마 전 2명의 조선인 청년이 오는 8월 10일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다고 말하면서 땅바닥을 땅땅 내리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소리내 울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조선이 병합됐을 때도 조선의 우매한 학생들은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소리내 울었다.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통곡해봐야 뭘 할 수 있지? 약간 3일 만세 운동과 비슷한? 감정만 내세워봐야 뭘 할 수 있지? 그리고 결국 8월 조선의 두 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호를 발행합니다. 두 신문의 폐간으로 조선인이 깊은 상처를 받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요즘이 비상시국이다 보니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들 신문 발행을 금지할 명분은 충분하다. 용지 절약을 위해서, 일본 신문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민족주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일제가 장기전에 들어서면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가 신문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절약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일제는 1938년부터 신문 용지의 강제 절감을 명령하고 신문사마다 공급을 할당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그 할당량을 줄여야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일제는 고강도의 신문 용지 배급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조선어 신문들을 폐간시켜 버렸는데요. 사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이 두 신문의 논조는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가 이 두 신문을 폐간시킨 것은 이 신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민족지로서의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